미국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 도심지에서 시위를 많이 벌인대요. 상점까지 다 약탈을 한대요. 방화를 하고. 그런 시위들이 한두 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래요. 미국은 총기 소유가 또 자유롭잖아요. 시위대들과 경찰이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많이 좀 생겨나겠죠. 요즘에 미국의 시위는 특히나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국의 시위는 아주 평화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아주 신속하잖아요. 지식회담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요즘에 미국의 시위는 특히나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폭력을 수반한, 그저께 또 미국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 도심지에서 시위를 많이 벌인대요. 벌이면서 약탈을 그렇게 요즘 많이 한다고 그 워싱턴 포스트에 엊그제 기사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린 청소년들이 그 SNS로 자기들 조직을 어떤 조직화 해가지고 밤 몇 시에 대도시 도심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그 근처에 있는 상점까지 다 약탈을 한대요. 방화를 하고. 그런 시위들이 한두 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인들이 도심지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런 방화, 약탈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한국의 시위는 특히나 이제 계엄령 이후에 시위들을 봤을 때 아주 평화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위들이 축제의 형태로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의 형태로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지고, 또 시위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내려오는 상황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 한국인들은 직면을 하더라도 한국적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회복력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할 만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절차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 입장은 한국 헌법을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한국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 그리고 법치주의가 완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잘 하면서 이번에 어떤 위기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는 사전 인지를 좀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으로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계엄령 상황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었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국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잘 믿는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있을 때 그 시위의 형태를 보면은 연좌 시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60년대까지 미국 남부에서는 그 흑백 분리법이 있었잖아요. 뭐 백인이 갈 수 있는 식당,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갈 수 있는 곳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일부러 이제 법을 위반하려고 이제 연좌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호텔이나 모텔이나 바나 식당에 가가지고 어떤 시위를 벌인다거나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그 간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폭력으로 대응을 하면 어떤 폭력으로 답을 받았죠. 그래서 뭐 암살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일반적인 어떤 미국의 시위 형태는 되게 극단적이지 않았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어떤 폭력적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도심지에서의 폭력적인 시위 플러스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아주 신속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몇 달 안에 헌재에서 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바로 탄핵이 되는 신속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미국의 탄핵 과정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탄핵을 하면 헌재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상원에서 판결을 해요. 투표로.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탄핵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이고 뭐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대통령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가 됐지만 판결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시키는 게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국민
미국으로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 권력자가 국민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되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어떤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도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지인들이 걱정을 하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그때만 해도 중국이 막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미국인들도 중국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비중이 있던 나라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만 해도 뭐 북한하고 갈등 상황이 하면 한국에 여행 가도 되냐고, 그리고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괜히 저한테 이렇게 미국인들이 와서 저를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에 있는 네 가족들 지금 어떻냐, 지금 되게 불안해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K-팝 문화나 여러 가지 넷플릭스 같은 여러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적인 드라마, 영화를 접해서 어떤 한국 문화가 예전에는 비주류였다면 지금 주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계엄령이 터졌다니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계엄령이 2번 있었거든요. 계엄령이 주로 언제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어요. 왜냐면 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겠습니까? 일본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일단 군사적으로 하와이를 통제를 해서 일본에 잘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 하와이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아니 전쟁 상황도 아닌데, 왜냐면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 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놀랬던 거는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고 미국 지인들이 그때 뭐 연락을 해줬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제 지도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와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게 라고 지도 교수님이 그때 이메일 보내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놀랄 법한 시위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번 학기에도 가르치는 교환학생들이 뭐 독일 학생들, 스페인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몰도바에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던 그런 그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자기 나라도 극단주의 때문에 많은 갈등 상황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도 예전에 보지 않았던 어떤 시위의 형태도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시닫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왜 한국에 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소중한 시간과 돈, 그런 거를 투자를 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듯이 지금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형태잖아요. 와서 겪은 한국은 이건 계엄령이 엊그저께 터졌던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도 평화롭고 예의 바르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근면성실하대요. 외국 학생들이 또 놀란 게 뭐냐면, 특히 중국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한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 도서관이 24시간 개방돼 있잖아요. 열람실이 24시간 개방돼 있는데 중국은 안 그렇대요. 밤늦은 시간에는 도서관 열람실로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도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만큼 정치적인 위험한 어떤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또 실제 와봐서 접하는,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또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나라라고 좀 인식이 될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총기 소유가 또 자유롭잖아요.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대들과 경찰이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많이 좀 생겨나겠죠. 자, 그럴 때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찰도 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시위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미국에서는 법으로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내 주머니에, 가방 속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법이에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의사당 점령 사건 때 봤듯이 총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죠. 공개적으로 총을 들고 다니는 것도 합법적인 그런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치 상황에서 조금 뭔가가 좀 촉발돼서 잘못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이게 폭력 상황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위하고 다르게 미국 시위들이 폭력적으로 번지는 그런 이유가 경찰과의 어떤 대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처음에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말 때 그때 의사당에서 펼쳐졌었던 총기를 들고 했던 그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그 외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나중에 그 사실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언론의 어떤 보도의 문제도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죠.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목숨들도 생명들도 소중합니다. 시위를 촉발시켰던 경찰이 목을 조여가지고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받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처럼 그렇게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어떤 폭력적인 시위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미디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역할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군대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군대는 이제 연방군, 우리가 주한미군 같은 뭐 파병 나오는 그런 군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를 담당하는 그 주방위군이 있거든요.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아래서 운영되는 군대 조직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방위군은 일종의,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가르쳤던 미국 학생들 중에 주방위군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이제 주방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6년 동안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하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생활비 지원 그리고 등록금 지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잡 형태로, 지금 난 학생이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혜택도 받고 또 보험 혜택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고 의무 복무를 6년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주방위군의 역할은 그 주 안에서 어떤 특히나 자연재난 같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 또는 극단적인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뭐 그것을 이제 어떤 질서 유지를 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방위군인데, 그래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0명에서 4,000명의 주방위군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주지사를 패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폭동법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주방위군을 내 연방 정부의 어떤 대통령 권한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주지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많은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방위군 투입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반트럼프 시위들이 있을 때 주방위군 투입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LA도 있었지만은 텍사스에서도 어떤 시위가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킹 시위가 이제 대규모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일어날 예정이다라고 집회 신고가 돼가지고 시위가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는 주방위군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그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시위는 일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준비 단계에서 그런 투입을 하는 그런 예들도 있었죠.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러면 떠나왔을 때 유럽은 어떤 나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왔겠어요?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란 나라에 새롭게 와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적인 꿈을 이루고자 라고 하는 생각이 왔던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 상태에서 왕권처럼 느껴지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될 때,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봉건주의적인 어떤 왕정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미국에서는 시위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서 이제 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어떤 자유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다면은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때문에 또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주로 시위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시위가 있다면은 인종 관련된 거, 뭐 젠더 또는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시위로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양태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96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중반 후반 때 여성 해방 운동이 있었다든지, 뭐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갈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월스트리트를 이제 점령을 하자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어떤 노킹스 뭐 시위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 시위하고 약간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세
세 가지는 특히나 요즘에 어떤 정치적인 갈등하고 권력 집중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표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노킹스 어떤 시위들이겠죠. 또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한 찬성 시위들도 있고 반대 시위들도 미국 대도시 전역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위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을 다닐 때도 뭐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위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8년도 때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됐잖아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반중 시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티벳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많은 그 미국 대학생들하고 티벳의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냐면 그 친중 특히나 이제 중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길을 가로 하나를 두고 반대편 서로를 향해서 시위들을 많이 빈번하게 일으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이 그 대학교 안에도 있었던 편입니다. 다만 시위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은 어떤 폭력이 수반되는 거는 용납을 안 하겠죠. 근데 폭력에 관련된 시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초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8%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는 비율은 거의 58% 정도가 나왔어요. 예전보다 큰 수치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걸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나? 우리가 잘 알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때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잡지 못했던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어떤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던 시절에 빅맥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한 5, 6불이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점심 한 끼를 이렇게 충분히 때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만약에 그 뉴욕을 가시잖아요. 그 뉴욕시를 가셔가지고 점심 한 끼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불에서 20불 정도가 나갈 수 있는 서너 배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특히 내가 뭐 저소득층이다. 뭐 중산층의 어떤 미국인인데 내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관세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공장이나 잡을 미국으로 되돌려 가지고 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이나 일의 어떤 기회를 많이 창출해 주겠다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결과로서의 어떤 짐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이 지게 된다는 그런 현실을 미국 국민들이 이제 직면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밥상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거기다 더해서 반이민자 어떤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좀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강경 보수층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항상 거의 51대 49.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 두 개 주 정도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주만 잡아가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항상 그런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보수층 사람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거는 지지 기반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과소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핵심 지지층이 또 누구였냐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유색인종 계열들 사람들 있죠. 특히 흑인 남성들, 히스패닉 남성들 계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겠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반이민자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민을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인데도 밀고 들어오는 난민들의 숫자들 바이든 행정부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십만 명의 어떤 중남미에서 난민들을 많이 받아줬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기감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젊은 층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지지층, 트럼프의 지지층이 극보수층만 지지를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김밥이란 걸 보면 몸에 좋더라고 인식. 야채도 들어있고 기름진 게 없잖아요. 되게 냄새 많이 난다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집에는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인식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한국 음식 하면은 건강한 음식이고 또 김치가 또 슈퍼푸드가 될 수 있네. 김구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그 문화 강국이 한국어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같은 한류를 또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예전에 미국인들도 접하지 못했던 케이팝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는 또 이런 거네? 라고 이제 인식을 점점 한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게 이제 그 핵심적인 이유겠죠. 왜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라고 하면 그렇게 막 큰 관심을 막 지금처럼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동양 문화 이러면 주로 이제 중국 문화겠죠. 왜냐면 그 미국에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지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합친 것보다 중국 식당이 더 많거든요. 미국에는. 그 정도로 그 중국인들은 1800년대 중반이죠. 중반 이후부터 미국 서부, 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부터 해서 정착을 해 나가면서 정착의 역사가 되게 많이 길어요. 그리고 가서 이 사람들도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백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서 좋은 자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 니치로서 어디를 개척해 나가냐면 세탁소를 개척해 나가고 또 미국화된 중국 음식들을 백인들을 상대로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먹고 싶은 그리운 중국 음식 이러면은 짜장면, 짬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먹던 그 중국 음식 있죠. 미국화된 아메리칸 차이니스 음식을 더 좀 되게 그리워해요. 왜냐면 그게 되게 단짠하면서도 약간 감칠맛도 있거든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중국 본토의 중국 음식이 아니고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 중국 음식을 되게 즐기고 살아왔죠. 또한 일본 같은 스시 문화이죠. 되게 깨끗하고 신선하고 고급진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라면 스시를 즐긴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음식 하면은 정교하고 깨끗하고 단품이면서도 되게 고급지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나? 원래 접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1965년부터 이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식당을 통해서 소개하는 한국 음식을 접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근데 한국 음식이 일식과 중식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반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번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즐길 만한 음식은 되겠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만한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손길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에 비해서. 그래서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지금은 중식은 워낙 이제 대중화가 됐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특별한 인식들이 지금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아까 뭐 질문에도 있었지만은 냉동김밥 같은 거를 막 미국인들이 막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어필을 하느냐? 김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인들은 김밥을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에 말아져 있는 음식은 일본 음식이라고 인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코리안 스시라고 안 하고 이제 김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김밥이란 걸 보면 몸에 좋더라고 인식. 야채도 들어있고 기름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웰빙을 되게 의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씨위드, 원래 씨위드잖아요. 김이. 바다의 위드 하면 잡초잖아요. 원래 먹던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한류 문화를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김밥을 즐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그냥 한 줄로 그냥 꼭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먹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내가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음식의 한 아이템이 김밥이네? 그게 이제 냉동된 형태로 미국으로 수출이 돼서 미국인들이 전자레인지에 한 1분, 2분만 녹이면 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접근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또 성공을 하게 됐나? 미국은 또 간편 음식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온갖 가공된 간편 음식들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만 대충 데우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편 음식의 어떤 문화가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거를 김밥이 잘 뚫고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다면 떡볶이는 왜 이렇게 성공을 했지? 왜냐면 미국인들은 떡볶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운맛 있잖아요. 매운맛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떡볶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다 한류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 내가 떡볶이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었던 먹고 싶었던 그런 욕구를 이거를 통해서 내가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음식이란 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것에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담겨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서 미국인들한테 이제 소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면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월마트 이런 데서는 주로 거의 값싼 맛없는 일본 라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 월마트를 가면 세일하면은 그 한 팩당 10센트, 15센트 하던 되게 싸구려 라면이 있었어요. 일본 라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루찬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도 되게 고급지지 않고 되게 싸게 보였어요. 끓이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간장 맛 정도 나고 아무 맛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라면 이러면은 겨우 그런 라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10년도 정도 넘어가면서 점점 마트에 신라면이 꽂히기 시작하고 한국 컵라면들이 그 마트에 꽂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에도 이제 한국 관련된 음식이 이제 파는 거를 보고 아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주류들이 즐기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의 아이템들이 한국 문화가 된 게 지금 격사지감을 많이 느끼죠. 저 때만 해도 엄청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스팅키 하다고 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김치 스팅스라고 하는데 되게 냄새 많이 난다고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집에는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그 냉장고 쪽에 김치 냄새 나니까. 그리고 우린 또 된장도 갖고 있잖아요. 그 된장 냄새, 김치 냄새 난다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럼 니들은 뭐 치즈 냄새 나지 않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근데 그 인식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한국 음식 하면은 건강한 음식. 이거 또 김치가 또 슈퍼푸드가 될 수 있네. 왜냐면 유산균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었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김치를 소비하는 사람 층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한국 음식들이 이제 보다 많은 음식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만 저 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즐기던 한국 음식 하면 그 대표적인 게 비빔밥이었잖아요. 과거에 비빔밥이었고 불고기였잖아요. 미국인들이 뭐 어떤 스테이크나 햄버거 이런 것보다는 불고기가 입맛에도 맞고 그걸 또 우리나라는 또 쌈에다 싸먹잖아요. 그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비빔밥은 미국에도 베지테리안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토핑을 고기 토핑 빼고 채소로만 구성된 비빔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음식은 건강하다는 몸에 좋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어필하는 아이템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1위를 찍는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반면에 일본 콘텐츠는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은 많이 없어요. 그럼 일본 콘텐츠는 주로 어디에서 소비가 되나? 일본에서만 주로 소비가 되는 형국이겠죠. 그나마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 문화에 대한 마니아층들이 있어요. 그럼 일본 어떤 문화에 대한 마니아층들이 많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한국 영화처럼 즐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영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뭐 구로자와 아키라 같은 예전 유명한 일본 영화의 거장들 정도는 이야기를 하지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만큼의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가 제공되는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좀 달랐다는 거겠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주제 안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게임이지만 이거 계층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계층의 갈등도 있겠지만 뭐 가족 중심의 어떤 서사 같은 것도 다 담아져 있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긴장감과 서스펜스 같은 건 이런 것들 복잡하게 담아내서 관객의 관심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몇 편 좋다라고 느끼는데 계속 보면 거의 비슷해요. 첫사랑 이야기, 과거 회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진부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번에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미국의 상징적인 캐릭터 같은 걸 풍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번에 퍼레이드하는 그 풍선이 데몬 헌터스에 나오던 그 캐릭터 있잖아요. 호랑이하고 까치 그 풍선이 퍼레이드에 나와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오징어 게임 히트를 치면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다닌다거나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한국 문화가 또 소비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자발적으로 소비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문화의 힘이 있잖아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그 문화 강국이 지금 몇십 년 뒤에 이게 현실이 좀 되고 있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에 거의 핵심적인 힘을 쥐고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그 소프트 파워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영어를 배워보려고 영어 잘하면 되게 높이 사잖아요. 그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왜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럼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직접 체험해서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또 같은 한류를 또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류가 그런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분리수거가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할 필요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해서 버리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꼼꼼하게 잘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한국에서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오늘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일 주문하면 이 길 배송이 된다는 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캔자스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캔자스에 살면 추가금을 지불 안 하고 일반 택배를 받으면 만약에 내가 캔자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발송지가 저 끝에 있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다 이러면 최소 5일 정도 잡아야 되겠죠. 스탠다드가 스탠다드 그 배달 평균적인 시간이 빠르면 4일 정도, 뭐 일주일 돼도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덩이가 길고 내가 그 다음날 배송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일주일 걸린 거는 당연하다고 인식을 제가 하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오늘 주문하면 그 다음날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배달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 그리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배달 시키면은 시간도 약간 우리처럼 덜 빠르고 팁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배달비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주문하면 빨리 올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팁 문화도 없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미국 가니까 제일 불편했던 거. 미국은 전 세계에서 IT가 제일 발전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수강 신청을 종이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던 거를 미국 가니까 종이로 하더라고요. 학생들 쭉 줄 서가지고 자기가 이 수업 듣겠습니다, 저 수업 듣겠습니다 이거 종이로 써가지고 제출하던 그런 시스템이었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나 IT 기반 서비스가 좋은 곳도 없다.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뱅킹 서비스 같은 거를 받는 것도 통장 개설하는 우리는 바로 주잖아요. 미국은 바로 주지 않는다, 며칠 걸린다. 좀 그런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다음 또 불편한 점 말씀드리고 싶으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가용이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왔지만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면 몇 시 정도에 도착해서 충분히 이 시간에 내가 뭔가 약속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있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잡기가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버스가 내가 사는 곳에 온다 하더라도 1시간마다 오던지 또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인 학생들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밤에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 미국은 해가 지면 어두우면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치안의 차이점도 아주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서울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피디님께서 저한테 오늘 서울 처음 오셨으니까 서울 중에서도 경복궁 이런 곳은 가보시되 서울 어떤 곳은 정말 위험하니까 저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구별은 우리가 잘 안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도시나 시골이나 치안에 관해서는 좀 뭔가 일반화가 되어 있는 안정감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미국은 특정 대도시를 가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대도시 안에서도 내가 가면 안전한 곳과 가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구분지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밤늦게는 미국 도심지에서는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치안 관련된 불편함 같은 것들이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총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는 항상 1, 2불 들고 다니다가 그냥 줘요. 다만 노숙자가 있는 텐트촌 같은 거는 말을 내가 안 걸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제일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시카고에서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청결도 다르더라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또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 편도 기본 요금가 1,640원인가 하잖아요. 뉴욕의 지하철비 편도가 기본 요금이 2불 59오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정도로 이제 대중교통 요금 차이가 우리나라하고 있고, 진짜 불편했던 거. 가끔씩 미국 친구들이 신발 신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양 친구들 집에 가면 신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미국 친구들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슬리퍼를 신겨줘요. 그래서 처음에 충격 받았던 거는 진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자유자재로 집안에서 이렇게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충격도 있었다. 그 미국 기숙사 있죠. 기숙사가 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카펫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는 구조? 침실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카펫으로 방 거실이나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다 다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카페트가 있는 기숙사들도 일단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던 미국 학생들도 꽤 많더라.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던 게 우리는 마루 문화인데 미국은 카펫 문화였다는 거. 왜냐면 카펫에서 걸어 다니면 온갖 이상한 먼지나 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 신기했던 거는 그 손수건의 용도가 뭘까요? 주로 이제 손 닦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손수건은 코 풀려고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손수건의 용도인가?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 얘들은 우산을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비가 와도 우산 안 쓰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 그게 되게 신기하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흑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도 게토가 있냐. 그래서 미국은 대도시마다 흑인 빈민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왜 게토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미국 주류 사회들과 완전 격리된 형태의 가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고립된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해서 게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흑인 학생이 저한테 한국에도 게토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재밌는 질문이네?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럼 한국에도 그런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가난을 겪으면서 고립돼 있나? 없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곳이 없다 이러니까 되게 부럽대요. 왜냐하면 그 게토 안에서 매일 총 맞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흑인 학생의 바람이 뭐냐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 게토가 없는 게 정말 부러운데, 왜 또 부럽냐면 자기들은 그 게토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요. 위험해서. 왜냐면 언제 총 맞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걱정 없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한국이 되게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이기도 하고, 미국이라고 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했듯이 멋지고 다 좋은 곳은 또 아니더라. 미국의 특정한 어떤 곳을 가면 정말 피폐하고 가난하고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을 겪으면서 하나의 나라로서 이렇게 앞으로 또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의 상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족을 하자, 그래서 단족 중심의 정책을 이제 펼친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텐트 치고 있는 노숙자들을 이제 다 몰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내몰린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옆에 있는 곳으로 다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단속 중심 노숙자를 다 없앤다. 노숙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처벌을 한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이 수치는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수치잖아요. 그 정도로 노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전체 인구가 3억 5천만,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잡힌 수치가 지금 77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80만이 넘어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그 노숙의 형태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주택 어떤 임대료 가격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25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뉴욕시의 그 원베드룸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방 한 칸 딸린 아파트 평균 월 임대료가 지금 4,000불이래요. 내가 만약에 저소득층이고 중산층 미국인이다. 근데 나의 어떤 실질적인 임금은 증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그 최저임금이 이제 16.5불로 이제 인상을 해줬대요. 뉴욕시. 의 경우에 한 달이면 한 360만 원, 70만 원을 비정규직 서비스 계통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 정도 돈을 벌고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돈 가지고 임대료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의 상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같은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임대료 말고 그다음에 식비 나가야 될 거고, 교통비, 그리고 미국은 의료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미국에서 미국인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10,000불에 가깝습니다. 10,000불이면 1,400만 원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따로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많은 내 총 수입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그런 돈들을 제외했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실직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길거리를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또 부추긴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는 퇴거 유예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다 봉쇄 정책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그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원천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지금 실직 상태가 된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팬데믹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퇴거 유예 조치를 취해줬어요. 임대료를 지불 못해도 최소한 이제 나중에 정책이 풀 때까지는 머무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또 길거리로 또 내몰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임대료는 또 왜 많이 올랐나? 인플레이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어떤 또 시각도 있냐면 2008년, 2009년 또 뭐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헐값에 그 대출을 못 갚으니까 헐값에 다 이제 넘어가요. 금융권에 많은 투자가들이 그런 집들을 다 헐값에 사가지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집값을 많이 올린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노숙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 있죠. 미국에는 그런 공공 임대주택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들의 어떤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77만 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왜 고령 노숙자가 이렇게 생겨날까?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 미국인들도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사회보장연금이라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그 사회보장연금을 이제 받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연금이 그렇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연금이 물가 상승치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는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을 양질의 어떤 저렴한 주택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층은 또 질병에 걸리기 또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능력도 이렇게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노숙 환경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고령층 중에서도 젊은 고령층 있죠. 50대 중반, 60대 미만에 속하는 그 층들이 노숙자화되는 비율이 많대요. 예를 들면은 이 층들이 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노숙자의 한 25.4% 정도를 차지했다면 뭐 지금은 거의 한 32% 정도 그 수치가 이렇게 증가를 한대요. 그 연령대층이. 그러면 왜 이 특별한 이 층이 이제 증가를 할까를 봤더니 이분들이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 뭘 겪었냐면 1980년대 어떤 경제 위기 또 2008년도 금융 위기 같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가질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그 연령대 층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고령화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노숙자화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는 연령대 층이 바로 이 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경제적 불평등이나 취약한 어떤 사회 안정망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떤 말씀인가? 월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임금 수준은 항상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쌈짓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축이 미덕인 사회가 아니고 항상 소비가 미덕인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고정적으로 항상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잖아요. 2주에 주급이 나오면 빨리 내가 지출해야 될 곳에 빨리 지출하고 나중에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2주마다 매번 그게 반복이 돼요. 오죽하면 제 미국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수들이 넌 부자 할 것 같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미국 교수들도 우리도 죽을 때까지 빚 갚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겠니? 왜냐면 미국 등록금이 비싸니까 대부분 다 학자금을 받고 다녀. 그럼 죽을 때까지 학자금 갚겠죠. 그럼 나와서 집을 대출받아서 샀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할부받아서 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빚 갚고 죽을 사람들이다. 그럼 미국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삶은 어떨까를 생각해 본다면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고 근근히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매달 이제 견디고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인생은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이란 거는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를 못하면 나는 바로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가는 미국인도 만약에 어떤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돼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요. 그래서 이 노숙의 상황은 그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미국이다. 노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꾸 텐트 치고 사회적인 어떤 뭐 질서문란이나 뭐 마약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단속을 하자. 그래서 단속 중심의 정책을 이제 펼친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한다라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에 텐트 치고 있는 노숙자들을 이제 다 몰아서 없애버렸어요. 다 청소하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내몰린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옆에 있는 곳으로 다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옮기고 형성된 텐트촌이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물풍선 하나 누르죠. 그러면 누른 만큼 다 위에 게 다 튀어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 중심, 노숙자를 다 없앤다. 노숙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처벌을 한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전과자 입장에서 사회적인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재활 중심으로 가나?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건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문제적인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텍사스하고 유타주에서 펼쳤던 정책인데, 그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정책이 나왔었는데,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 우선 정책. 이게 뭐냐면, 그럼 노숙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주거 안정을 통해서 교육,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재진출을 통한 노숙자로서를 통한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예를 들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통해서 그 노숙자가 한 30% 40% 감소가 됐었대요. 다만 그 노숙자가 77만 정이나 이게 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할 만한 주택 이런 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의 주택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주택 안정을 통한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 주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가 필라델피아하고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는 이제 철강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시가 이제 미국 중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언 벨트에서 지금 러스트 벨트가 된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기반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산업 기반이 다 쇠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싼 주거비 덕분에 필라델피아로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만큼이나 마약 유통망이 그 옆에 바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필라델피아 어떤 지리적인 것도 되게 역할을 크게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그 옆에 있는 볼티모어 역 쪽으로 항구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유통 쪽. 그리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필라델피아를 관통을 해요. 그래서 저 밑에 플로리다 쪽에서 뭐 남미에서 건너온 마약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뉴욕을 가기 전에 유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였다는 거예요. 교통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망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마약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오픈 에어 드럭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마약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필라델피아가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변모를 해버리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마약을 어떤 처벌 중심보다는 또 치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많이 치유해 왔어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는 또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처벌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약 주사기를 경찰이 일부러 좀 교환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시행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어떤 분위기로 간 그런 것들, 그리고 기후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노숙자들이 특히 대도시들에 더 집중되게끔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FDA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약입니다 라고 로비를 했는데, 그걸 정부가 그리고 FDA가 믿고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처방이 됩니다. 그럼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불법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거래상들 입장에서는 노숙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딱 중독이 됐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필라델피아 길거리에 보이는 좀비들이나 뭐 저희도 진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투입됐던 그 자금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그 뉴욕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내가 노숙 환경이 됐다면은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할 상황들에 많이 처해질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거래상들 입장에서는 노숙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싼 가격에 펜타닐 같은 합성만 팔았다가 이 사람들이 딱 중독이 됐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그런 먹잇감이 아주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 약의 어떤 큰 타깃이 될 수 있겠죠. 마약의 문제는 노숙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고,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많이 보셨을 건데, 포레스트가 그 제니라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제니는 항상 저항을 했던 여성이고, 그리고 결국 뭐 그 영화상에서 제니가 안 좋은 길, 그 수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도시적인 배경으로 그 샌프란시스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당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반문화 운동을 통해서 대마초나 이런 것들을, 필로폰,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투약했던 사람들이 좀 꽤 많이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에 대한 단속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1990년대 말에 가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약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개념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나 1990년대 말에 미국 제약회사들에서 옥시코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출시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환자들 있죠. 마취가 이제 풀리면 고통을 받는다거나 말기 암 환자 같은 사람들,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처방이 되는 그런 진통제였는데 이 옥시코틴을 제약회사들이 정부나 FDA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중독성도 거의 없는 안전한 약입니다 라고 저 로비를 했는데 그걸 정부가 그리고 FDA가 믿고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처방이 됩니다. 옥시코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근데 이게 너무도 중독성이 있는 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도 나도 큰 진통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처방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 환자들이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의사한테 이거 좀 옥시코틴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들기 싫으니까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때 마약성 진통제를 출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내려져요. 중독성이 있다라고 판결이 돼가지고 6억 불, 7억 불의 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제 막아버렸죠. 더 이상 이 약 처방하면 안 돼. 근데 이미 10년 동안 이 마약성 진통제에 노출됐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불법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합성 펜타닐 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중독이 돼버려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펜타닐은 합성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복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쟁 때 누가 총 맞으면 이제 그 몰핀을 투약하잖아요. 주사기. 그 몰핀의 50배, 히로뽕의 거의 100배. 그 약 효과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치사량도 상당히 높은데 한 2mg 조금만 내가 투여를 하잖아요. 펜타닐을 바로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하는데 제조도 너무 쉽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미국이 과의 전쟁 이러면은 그런 뉴스 많이 있었잖아요. 뭐 탈레반이 양귀비 제조해서 아편 만들고 콜롬비아가 대표적인 나라였잖아요. 아마존 쪽에 아편 제조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전쟁 벌이고 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게 중국에 있는 간단한 펜타닐 관련 재료들을 쉽게 멕시코로 들여와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들이 펜타닐을 제조를 멕시코에서 해서 아주 손쉽게 뭐 비행기나 배를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망들을 빨리 단속하고 제거를 해야만 미국인들을 보호를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는데 근데 지금은 3차 파동이 들어왔다라고요. 펜타닐로 들어갔던 게 2차 파동까지였다고 그러면 3차 파동은 펜타닐을 복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을 때 그 기분이 이어질 수 있는 그게 한 6시간, 7시간밖에 안 간대요. 그러면 6시간, 7시간이 지나면 금단 현상이 올 거 아니에요.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거를 또 상쇄시킬 수 있는 약이 불법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그게 동물성 마약 흥분제인가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같이 합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니까 그 둘 다 이제 그거를 복용을 하는 중독자들 중에서 이제 사망하는 비율들이 너무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주가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대마초 피는 거는 이제 합법입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에는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다만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피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몰래.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미국 학생들한테 대마초를 마리화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속어로 위드라고 하더라고요. 잡초. 아이스모크 위드라면 위드를 대마초라고 하더라고요. 대마초 뭐 피냐 안 피냐고 물어보진 않을 건데 대마초는 주로 누구한테 사오냐 누가 파냐니까 미국 학생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살던 도시에 그 도심지를 가면 길구석지에 누가 서 있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르마리로 대마초 정도 사서 피는 정도. 대놓고 그 당시에 있었던 아편이나 히로뽕이나 이런 걸 투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였죠. 근데 대학교 기숙사에서 가끔씩 담배 연기가 아닌데 이상한 좀 냄새가 난다면 그건 마리화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만 봤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지? 내가 살던 미국이 아닌데 필라델피아 길거리에 보이는 좀비들이나 뭐 저희들도 진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미국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 대학원 미국 동기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그런 또 조울증 같은 게 왔을 때 가끔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을 또 새로 처방받는데 그 약 먹으면 너무 좋아진다고. 요즘에 약이 참 잘 나오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약인 거예요. 그 비슷한 계열의 약들이 이제 처방이 됐던 거였더라고요. 혹시나 대학원 동기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중독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 효과가 왜 없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투입됐던 그 자금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공급 차단에 많이 쓰였대요. 멕시코 카르텔들을 통한 공급망들을 차단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군 병력들도 투입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이 공급 차단에만 집중되었고 밀매를 단속을 하지만은 그러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중독된 사람들 있죠. 그 비자발적으로 중독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막지 못하고 이것도 성공적으로 뭐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지도 못하는 단속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또 불법 거래가 병행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그런 해독제 같은 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약이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약이 나온다면은 해독제를 통해서 많은 어떤 상당수의 중독됐던 환자들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들도 지금은 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총기 난사 사고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기 관련된 사망자가 매해 거의 한 4만 4천 명, 4만 5천 명 정도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4만 5천 명 가까이가 총기 관련된 걸로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망자들 중에 58%에 가까운 사망자들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이나 미국인들이 총기를 많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 숫자도 3억 정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총들을 미국인들이 많이 소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궁금해서 지인한테 물어봤죠. 집이 2층 집인데 지인도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집에 총 몇 정 갖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어느 날 물어보니까 5정 갖고 있대요. 권총을 5정 갖고 있는데 거실에 자기 침실 밑에 지하실, 부엌, 침입자가 언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기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2-3정 정도는 미국 한 가정에 총을 다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또 제가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마트처럼 롯데마트, 이마트처럼 미국도 이제 월마트가 있잖아요. 제일 큰 마트가 월마트인데 그 동네에 월마트를 갔는데 정말 문화적인 충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소 섹션, 뭐 육류 섹션 다 코너가 있잖아요. 마지막 저 안쪽에 있는 코너가 뭐지 하고 봤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총기가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를 그냥 하고 있나 라고 해서 가서 물어봤죠. 영어 연습도 좀 해볼 겸. 그래서 여기는 뭐 하고 계시는 곳이냐 물어보니까 아니 총을 팔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마트지 않나요? 월마트. 마트에서 총을 파냐고 하니까 아 미국은 그렇다라고. 그러면 총이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뒤쪽 서랍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은 뭐냐 그러니까 탄약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탄약들도 판매를 하냐라고 하니까 판매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때 딱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미국은 마트에서도 총을 파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흑인 학생이 그 미국 문화 수업이었는데 전체 40명이 되는 수업이었는데 한 5명이 흑인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끼던 그 흑인 학생이 수업을 거의 한 2-3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안 어디 놀러 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주 뒤에 수업을 들어왔길래 야, 왜 수업을 안 들어왔냐 3주 동안 되게 보고 싶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형 장례식에 갔다 왔대요. 아 그래서 되게 마음에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라고 형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지게 됐냐라고 하니까 집 밖에 그냥 발코니에서 더운 여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총기 난사 사고에 당해가지고 총을 맞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의 그 흑인 동네가 있대요. 그 흑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흑인 동네 빈민촌을 그 게토라고 부르거든요. 그 게토에서는 총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발생을 한대요. 자, 그날 자기 형이 그 일에 희생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형이 그 비극적인 총을 맞고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뉴스에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백인이 총을 맞고 사망했다면 뉴스에 안 나왔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흑인이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심적인 되게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에서 어떤 삶일까? 그래서 가끔씩 누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흑인들은 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과연 그 피해의식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또 원인은 무엇일까를 또 그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가끔씩 또 수업 시간에 저는 우스개 농담소리로 했던 말이었는데 오늘 총 들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서너 명 손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총을 들고 그 당시에 오더라고요. 총 어딨냐? 그러니까 백팩 가방 안에 지금 들고 왔다고. 왜 들고 다니냐 총을. 그 누구도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자기들은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진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싶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캔자스주의 그 주 법을 제가 그때 공부를 했거든요. 법을 보니까 캔자스주는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겉보기에 보이지 않는 내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공공장소를 다니면 합법이래요. 대학교 안에서도 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합법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이 재밌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은 총이 없으니까 되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나라인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러면 자기들은 총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겠대. 총이 있으니까 그나마 총 덕분에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멘탈리티가 역사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총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들도 총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미 교포였잖아요. 발생했던 그 범행 동기가 뭐였나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 비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견딜 수 없어서 범행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접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주류 백인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1년 차 미국인을 만나도 Do you speak English이고 10년째 돼도 미국인들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Do you speak English입니다. 그리고 언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극단적인 형태로 총기 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게 그 조승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데믹 전까지 제가 겪었던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노골적인 차별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특히 동아시아 쪽 사람에 대한 인식은 근면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 귀감이 되는 소수자들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긍정적인 인식도 있어요. 다만 백인 주류 사람들한테는 흑인들이 주는 어떤 위협감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던 말든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게 동양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중국에서 건너고다 이래가지고 그 동양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폭력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긴 했었죠.